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철강 비철금속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금일은 11월 30일에 발표한 저희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업종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부터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공급 측 개혁은 기대감이 낮고 돌파구는 수요에서 찾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철강 업종을 볼 때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산업이 국내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급 측 개혁이란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2016년도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시작할 때 철강업에 대해서 꺼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5년, 16년 때 공급 과잉이 엄청 심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 이후로 한 4년 동안 생산 능력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유도로라고 하는 그런 비인가 설비들을 전면적으로 폐쇄시킴으로써 공급 측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당시에 철강 업황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라고 놓고 봤을 땐 그런 기대감은 좀 낮춰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2016년부터 4년까지 4년 동안 그런 공급적 개혁을 타이트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야말로 수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생산 능력을 많이 보죠. 근데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의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회색 부분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는 전년 대비 생산 능력이 중국이 감소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년부터 20년까지는 오히려 좀 증가를 했고 작년이죠. 21년도 수치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전년 대비 생산 능력이 확대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 역시도 전년 대비 좀 올라왔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내년까지도 생산 능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규 생산 능력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능력이 왜 19년부터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건 과거의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요 4년 동안 15년부터 19년 요 4년 동안 완전히 폐쇄한 설비도 있지만은 치환, 그러니까 즉 오래된 설비를 없애면 새로운 설비를 짓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중국의 정책 때문에 당시에 오래된 설비를 없앴던 그런 기업들이 19년 이후에 새로운 설비를 완공을 함으로써 생산 능력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생산 능력이 좀 올라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4년부터는 그런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2024년부터는 아마도 중국의 생산 능력은 플랫하게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에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두 번째 단락에 써놨지만은 이 생산 능력과 생산량은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생산량을 차트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재작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고 올해 역시도 감소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가장 또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생산량을 줄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0년 그 유엔 총회에서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서부터 중국 정부가 철강업에 대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산량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아직 좀 먼 이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량은 아마도 2020년을 고점으로 해서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생산 능력, 생산량, 소비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철강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중국뿐만 아니고 철강 소비의 약 절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그 건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민간 건설로 대변되는 아파트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부문, 뭐 철도라던가 교량이라던가 도로 같은 이런 것들 인프라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 헝다 이슈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좀 악재가 터지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도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대한 부담은 계속 좀 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더 악화시켰던 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로 코로나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4월에 이제 상하이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도시 폐쇄를 좀 강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제가 자료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철강업황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료에 쓴 내용인데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렸다고 써놨습니다. 울고 싶은 거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업종이 이제 안 좋은데 그 와중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펼치면서 더 악화를 시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GDP 성장률을 넘어서는 철강 소비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시기를 놓고 봤을 때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을 철강 소비 증가율이 크게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차 유사한 수준으로 변했다가 최근에는 GDP 성장률 대비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소비 증가율이 과거 2000년대 초반처럼 GDP 성장률을 상회하거나 아니면은 2010년대처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다. 되게 완만하게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 정도 성장 아니면 제로 성장 이 정도 그림이 향후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년만 놓고 봤을 때는 변수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완화되냐에 따라서 수요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철강 업종을 분석할 때 이제 가격과 스프레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가능할 것인가 중국 쪽이 왜 계속 중국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이 개선이 돼야 우리나라도 개선이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 제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대비해서 높은 수준에 있어요. 지난 2021년 기점을 이후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스프레드라고 하죠. 저희가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이제 그 갭을 나타내는 걸 저희가 이제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대표적인 품목인 열연이라고 하는 품목에 대한 스프레드인데 15년 뭐 요때 대비해 가지고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 10년 동안 철강 업황이 가장 안 좋았던 적이 언제냐라고 물으시면 2015년 4분기를 꼽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 4분기와 상당히 유사한 스프레드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드는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써 있는 것처럼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중국의 다수의 철강 업체들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속된 말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 업체들이 아마도 이제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생산량을 좀 조절을 하면서 이 스프레드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이 스프레드가 1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보다는 저는 일단은 그래도 얘네들이 생산량을 좀 감소시키면서 스프레드 개선을 깨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프레드는 지금 올해 4분기, 3분기, 4분기가 저점에 가까워졌다.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철금속입니다.
비철금속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철금속은 한 가지 단어로 좀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달러와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좀 시계를 좀 짧기는 하지만 왼쪽 하단에 보시면 미국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이제 L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비철금속 선물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비철금속의 가격을 지수화시킨 게 LME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LME 인덱스는 반대 방향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한 해랑 놓고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간 적이 있어요. 이때는 공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했던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달러가 올라가도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갈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계를 좀 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 속에서는 비철금속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서 비철금속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2021년 3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이어졌던 이런 달러와의 강세 기조는 2023년에는 좀 완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미국이 계속 긴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생각보다 지표들이 좋아요, 미국 쪽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올해만큼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 2021년도부터 한 2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런 달러와 강세는 추가적으로 이런 그림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급락은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완만하게 옆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비철금속 가격 자체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는 주요 비철금속인 구리와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금속의 수급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금속에 대한 수급이 비철금속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난 2년 대비해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 2년 동안 공급 쪽 이슈가 워낙 셌었습니다. 비철금속들이.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달러와의 방향성에 따른 비철금속 가격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이슈를 말씀드리면, 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업체와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 TC, 이제 TC가 이제 재련 수수료인데요. TC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TC가 올라가면 재련업체, 고려아연과 같은 재련업체한테는 좋은 거고요. TC가 떨어지면 재련업체한테는 안 좋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아연 정강 재련 수수료입니다. 이게 이제 검정색이 이제 스파티시예요. 중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벤치마크 TC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좀 올라왔습니다. 230불 정도의 좀 체결이 연초에 됐었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벤치마크 TC는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타결이 됩니다. 근데 좀 늦어지면 5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 3월, 4월쯤에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스파티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볼까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스파티시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 47% 이렇게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파티시가 이렇게 올라온 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 벤치마크 TC 230불이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체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외 이제 재련업체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 재련 수수료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철강과 비철금속 업종,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강 쪽은 이제 공급 측 개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공급 사이드에 대한 이슈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 수요에 대해서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년에 중국 쪽 수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철강을 비롯한 이 소재 전반적으로 수요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과 관련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철금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달러의 방향성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확실히 미국 달러와의 가치가 조금은 약세 방향으로 가면서 비철금속 가격을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